거예요. 근데 최희정 씨는 박사학위를 따러 온 학생이고 저는 노르웨이에 있는 가이드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김경란이라고 합니다. 안녕들 하세요. 네. 할머니가 가이드 하니까 조금 겁나시죠? 안 겁나요? 아니에요? 예, 행복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니까. 자, 오늘서부터 3박 4일간 오전서부터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모든 다른 지역에 유럽 다른 지역이나 이 중동 지역의 테러 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노르웨이가 터져나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모자라요. 그리고 가이드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팀 제가 식당에서 다 안내해드리고 바로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네, 아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선생님 식사하시기 전까지 제가 모시는 거라서요. 전 이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네, 저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 재밌고 더 건강하게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일을 못해서 일을 줄 수도 없어. 죄송합니다. 또 말이 또 끊어졌는데요. 저희들 릴리암에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 들어서시고 계시는데 여기가 지나가는 이 지역이 여빅이라는 지역으로서 이 반대쪽 산에 산속을 뚫어가지고 만든 경기장에서 그 쇼트트랙에서 우리 선수들이 많은 메달을 땄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노르웨이가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1905년에 스웨덴 왕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영구 중립국이라고 발표를 하고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스웨덴 왕이 오슬로에 붙어있는 콩스윙이라는 지역으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영국과 핀란드의 중재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1905년에 이 나라가 완전한 독립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 참 웃기는 국민들이에요. 이 나라 헌법을 보게 되면 법원과 왕실과 그리고 국회가 상권을 분립을 해가지고 독재를 막는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왕족은 덴마크 왕에 의해 가지고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냐면 당시 덴마크의 칼 왕자를 빌려다 현대 노르웨이의 왕실을 만들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투표에 붙여요. 그러자 이 나라 국민들 53%가 이것을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가 됩니다. 이거 이해들 되세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무표정하게 앉아있어? 표정들이 왜 이렇게 없으셔? 우리 같으면 36년 일본에 그 구속받아가지고 일을 가는데 어디다 대고 와가지고 거기를 데려다가 왕실을 만드냐는 소리가 나올 텐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호콘 7세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 왕실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게 유럽의 왕실은 처음 덴마크에서 뿌리가 뻗쳐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인척 결혼을 해가지고 다 가족들이야. 다 인척들이야.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던 건데 이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 왈왈거리는 덴마크 말밖에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상징적인 존재로서 수상히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력발전소를 이끌어가지고 이 나라가 어느 정도 먹고 살려고 좀 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1920년 세계 경제공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 나라 전국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집과 땅을 놔버리고 미국의 역사상 이렇게 한 나라 민족이 한꺼번에 이민을 왔다는 것은 노르웨이밖에 없대요. 전 인구의 3분의 1이 집과 땅을 내버린 채 미국의 뉴욕과 보스턴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욕과 보스턴에 가면은 영어를 하지 못해도 노르웨이 말을 하면은 그 당시에 왔던 사람들의 몇 대째 자손들이 아직도 노르웨이 말을 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할 정도고 거의 다의 지역 이름이 노르웨이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40년 이 나라가 영구 중립국이라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4월달에 이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나라의 군인이 또 몇 명인 줄 아세요? 웃기는 나라야. 나는 이 나라 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폐혈가루는 가정하에서 왕실과 정부를 외국으로 망명시킬 군대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교와 사병을 합해가지고 37,000명의 군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러한 군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젊은이들 2,000명이 집에서 쓰는 사냥총을 들고 2달간 호콘 7세가 영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이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연설을 하고 떠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 호콘 7세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구속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왕실과 정부를 이끌고 망명을 갑니다. 물론 여러분들 고생은 하겠지만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은 이상 우리는 침방국까지 구속국가는 아니니까 조금만 고생하시고 젊은이들은 나와 함께 영국으로 가서 우리 군대를 창설해가지고 연합군과 함께 노르웨이를 되찾으러 오게 합시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떠나자 이 2,000명의 젊은이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노르웨이 군대가 최초로 창설됐고 이분이 이 군대의 참모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이 상선들, 무역선들 3,000척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연합군의 군수 화물선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노르웨이 자체 내에서 지하조직단체가 급격하게 결성이 되는데 노르웨이 레지스탕스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2차 대전사에서? 못 들어보셨죠? 근데 저도 못 들어봤는데요. 사실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유명했지만 만약에 노르웨이 레지스탕스가 없었다면 이 2차 대전은 독일의 승리로도 끝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과 독일이 같은 시기에 핵폭탄 연구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핵을 중수라는 물로 이렇게 쏴야지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수를 독일이 오슬라에서 남쪽으로 240km 떨어져 있는 류간이라는 산속 절벽 꼭대기에다가 수력발전소를 위장을 해가지고 유태인 과학자를 시켜서 1943년에 이 중수를 공장에서 중수를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노르웨이 지하조직단체에서 알아가지고 영국으로 무전을 쳐줬고 같은 해 8월에 우리가 마지막 전날 지나가실 최남단에 있는 하당의 비다 산 정상에 11명의 연합군이 투하됐지만 8월달에 투하됐기 때문에 독일군들에게 다 발견이 돼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 달에 또다시 11명이 투하돼요. 왜 12월 달이냐면 지금도 이 산은 10월이나 11월 되면은 완전히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5월 달이나 열리는 길이에요. 지금의 교통수단을 가지고도 이처럼 산길이 막히는데 당시에는 당연히 막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하조직단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키를 타고 한 달 만에 이 산속 절벽을 통해가지고 공장에 무사히 들어갔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유태인 과학자를 찾아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폭파했는데 벌써 독일에서는 배 한 척 가득히 이 중수를 만들어서 독일로 운송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최남단에 있는 날빅 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걸어서 일주일 뒤에 이 날빅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배가 출항하기 하루 전날이었기 때문에 이 배에는 82명의 민간인이 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세계 전쟁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피신을 시키지 못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배를 폭파하고 이 사람들은 걸어서 무사히 스웨덴을 통해 가지고 한 달 뒤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때 군인들을 보게 되면 2명의 영국 군인, 2명의 미국 군인, 나머지 7명이 노르웨이 군인이었고 이곳의 인솔 장교 역시 노르웨이 장교였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자 두 번째 연합군이 모레 우리가 가시는 베르겐시로 들어왔을 적에 호콘 7세가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호콘 7세를 암살할 계획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이분을 왕실에서부터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왕실 별장에 급하게 모실 계획이었는데 당시의 활동 사진을 보게 되면 이분이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어요. 베르겐 온 시민이 나와가지고 왕만세 노르웨이 만세를 지르는 그 속을 이 왕실 가족을 앞세워가지고 걸어가면서 일일이
국민들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시가행진을 2시간 동안 해가지고 무사히 왕실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임받는 왕실로서 지금 3대째 왕인 하랄 5세가 이곳에 이 나라의 왕으로서 군림하시고 계시는데요. 아까 잠깐 지나가시다 보셨는지 몰라도 유럽에서 가장 검소하고 평민적인 왕실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왕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어요. 황태자가 있고 공주가 있는데 정말 왕이라고 하면은 조금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혜라는 게 이 나라는 전혀 없더라고요. 황태자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이 공주가 그리고 나중에 이 베르겐 종합대학의 경제학과는 유럽에서 5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학과예요. 근데 여기까지 졸업을 했는데 이놈의 공주가 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어차피 들어갔는데 공부를 너무 못한 거야. 점수가 안 돼가지고 2년 동안 이 대학 저 대학 다 찾아봤지만 아무 대학에서 특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년 뒤에 네덜란드에 가서 승마학교 졸업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황태자가 또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거 아마 해외 토픽란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또 기억이 나실 거야. 황태자비가 이런 사례가 없었죠. 당시에 4살짜리 아들을 둔 미혼모야. 그런데 그 황태자비의 가정이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 결손 가정에서 생활했었고, 노르웨이 사람은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는 13년 교육밖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남자 아이의 아빠가 마약을 팔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났는데 황태자비가 또 마약을 했다는 소리까지 나오네. 그러니까 황태자비가 또 자기가 했었다고 사과 또 발표하면서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면은 내가 마약에 물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젊은이를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랬는데 국민들이 반대했죠. 하지만 이 나라 왕이 또 성명서 발표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과 똑같이 생활했고 경험 없이 자기가 자취해가면서 대학을 다녔던 황태자인데 사랑에는 국경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결혼을 승낙을 했는데 결혼 전까지 황태자비의 나차 사진, 다른 남자의 섹스 사진 이거 막느라고 국가에서 돈 무지무지하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웃음을 샀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영국으로 1년간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첫 딸을 낳아가지고 언젠가는 여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고, 황태자비가 정말 약속한 대로 참 일을 열심히 잘해요. 이 나라에 유치원에 가잖아. 이 나라 아이들은 여름에는 비가 오면 비옷 입혀서 바깥에서 내놓지, 겨울에 눈 오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속옷이야. 방수된 속옷을 입고 뒤뚱뒤뚱거려가면서 하루 종일 놀아.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어요. 근데 감기에는 약을 없어. 이 나라는 그냥 주스만 먹이고 코도 안 닦아준다. 코 닦아주면은 코한다고 못 닦아주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주 새끼 제가 겨울에 가끔가다 친엄마 바쁘면 내가 데리러 가잖아. 암만 내 사랑하는 손주라도 나 뽀뽀 못해줘. 이 뺨때기에 지가 빨아먹기도 하고 코로 손으로 등 문지르고 해서 여기가 반질반질해 누렇게 돼가지고 그건 물로 닦아줘야지 나 뽀뽀해. 그리고 노르웨이 아이들 유치원에 가면 그냥 막 입히는 옷 입혀가지고 하나도 이쁜 아이가 없어. 그리고 흙탕에서 노니까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데 그 들어온 아이들을 붙잡고 뽀뽀하고 난리를 치고 같이 놀아주고, 양로원에 가면요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데니까 닦여준다 그래도 기저귀 1차잖아. 냄새나요. 근데 그 안에서 같이 밥 먹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걷는 사람들하고 음악 나오면 같이 춤춰주고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오른 데다가 또 마약에 이게 쩌든 아이들이 모여 사는 데 가가지고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올 수 있다,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힘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노르웨이 주재 에이즈 대사로서 1년에 2번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에이즈에 걸리는 아이들을 진짜 진정으로 치료하는 게 닦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게 진정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그렇게 비웃음을 샀는데 독일에서 뭐라고 칭하냐면 제2의 다이아노비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인기를 찾고 있는 왕실이죠. 자, 그런데 이 나라가 1945년 영구 중립국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쓰려고 했던 장소지만 여기서 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묘사호수 건너편을 봐주세요.
있어요.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요거는 보시고 가셔야지. 94년도 동계 올림픽을 치러졌던 장소인 릴레하면인데요. 지금 산 너머로 호수 너머로 이 건너편에 보시면 산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스키 점프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의 평창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가서 보면 굉장히 이제 시시해 보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개식과 폐식을 하였고요. 우리가 지나가시는 이 릴레함에 이곳은 예전서부터 농사를 지면서 성장해온 농사지는 릴레함이고, 저 건너편에 가정집들 이렇게 산 중턱까지 많이 있죠. 이곳은 1945년도 이후로 만들어진 새로운 신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스키장 점프장 밑에서 이 개회식과 폐회식을 하였기 때문에 94년도 동계 올림픽 릴레하메라고 부르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 오른쪽에 보시면서 점차적으로 산지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하메에서 쓰지 않고 저희들 괌이라는 곳에서 쓰면서 여기서 약 1시간 30분 더 가면 되니까 저희들 괌에서 30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대답 잘하시니까 닿겠어. 그래서 신나서 더 떨어들어야 되겠는데 괜찮겠죠? 예. 자, 그러자 이 나라의 그 수상이 이 나라의 무진장한 수력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가 수력자원을 이용해가지고 1960년대까지 철강업, 조선업, 해양업으로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선진대국엔 들어섰지만 조선업 국가 아닙니다. 1990년도 초에 그 조선업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4년간 조선업이 100% 문 닫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부자니까 살려놓더라고요. 엔지니어들에게 돈을 써가지고 세계 최초의 하늘을 나는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을 나는 배 타보셨어요, 선생님? 대답을 어쩜 그렇게 자신있게 하시냐? 울산에서 사신다며? 한국의 남쪽으로 그 섬들 많잖아요. 섬들을 도는 쾌속정 있죠? 그거 자세히 보시면 밑에 바닥에 파였어. 이게 하늘을 나는 배야. 이게 최고 속도를 달리면 물 위에서 7-8cm 뜬다고 합니다. 이 배를 노르웨이에서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이 기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세계 최고의 그 조선업국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했는데요. 이 배를 만든 지 3년 뒤에 정주영 회장께서 한 배를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년 뒤에 똑같은 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노래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컴퓨터 특별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기득권을 내서 가지고 이 배를 만들려면 노르웨이 엔지니어들이 가서 그 조선소에서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이 배 만드는 공장 주위로는 노르웨이 타운이 생길 정도로 노르웨이 사람들이 지금 다 특허를 냈기 때문에 많이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동력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군함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세계 제4위의 조선국이라는 이름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업 1990년대에 들었으면서 인력 경쟁에서 중국한테 패하는 바람에 결국은 100% 철강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 보유국까지 철강국가도 또 아닙니다. 그리고 해양업 이 세금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배 선주들의 3분의 2가 세금이 싼 파나마로 이 배 선주들이 북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배 3분의 1밖에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 노르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968년에 미국에서 원유지대를 찾다가 바로 베리겐, 모레 우리가 가시는 베리겐 앞바다에서 그 유명한 북해항의 원유지대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50%의 지분을 원했어요. 하지만 노르웨이 사람들 여기서만큼은 강경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술로 이걸 파낼 때까지 니네들이 퍼준다 그러면은 당시 예산에 3배를 미국에게 현찰로 주겠지만 이것을 지분만큼은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하는 소리가 노르웨이에서 못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기한을 줄 테니까 우리가 찾아낸 기득권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3년 안에 못 파내면 우리가 들어와서 파내고 50%의 지분을 갖겠다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당시 노르웨이 기술진으로는 이걸 퍼낼 수가 없어서 스코틀랜드 기술자를 데려다가 1970년에
때문에 첫 번째 원유가 퍼지면서 이 나라 국가에서 새로운 법이 또 하나 통과됩니다. 어떠한 법이냐면 그동안 너무도 가난해서 겨울이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길을 메웠고, 그리고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는 되돌려 놓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원유에서 나오는 수입은 80~90%를 세금으로 걷어들여 가지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서 외국 투자해 가지고 원유가 떨어진 뒤 이 돈을 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르웨이 사람들은 사실 원유에서 나오는 혜택을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14.49 휘발유 가격이야. 그러면 한국 돈으로 이게 아마 한 근 2,000원 정도 됩니다. 1리터당.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비싸다는 소리죠. 자, 이제 두 번째 멸사 호수를 건너는 다리를 건너시면서 저희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릴레하메로 올라가시지 않고 저희들은 왼쪽으로 빠져서 이 릴레하메를 빠져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 나라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고 GNP가 10만 달러가 넘는다는 소리가 나오지만 사실은 국가가 부자지 이 나라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큰 부자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나라는 이 원유지대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세계 10번째 생산국가인데 천연가스 100%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고의 철강을 가지고 있지만 철강 산업은 문 닫았고 세계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알루미늄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보게 되면 원자재는 외국의 수입에 수출하고 있고 생필품은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은 중류 정도의 생활은 다들 하고 있는데요. 평준화,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생활의 평준화가 되어 있는 나라, 직업의 평준화가 되어 있는 나라, 그리고 여성 권위국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서 아나 솔베이라는 여자가 수상으로 있고 18명의 장관 중 9명이 여자 장관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좀 특이한 것이 이 나라는 국방부 장관이 꼭 여자여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로가 이 대화를 하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웃죠? 저도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싸움은 여자들이 더 잘해요, 남자들보다. 자, 어떻든 간에 그리고 국회의원 16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법적으로 45%가 여자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놔야 되는데 이 나라는 30년 이상 지금 50% 이상이 여자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여성 권위국가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면 배고팠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배고팠다는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럴 적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참 조상 덕분에 니네들은 음식을 나누고 굶어 죽은 민족이고 우리는 같은 가난을 겪었지만 조상 덕분에 풀 뜯어먹고 작은 생선 잡아가지고 그물로 잡아가지고 국 끓여 먹고 떡 해먹고 해먹고 그래서 살아남은 민족이야. 그러면 제가 또 무슨 소리 하나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이 잡풀들 있잖아요. 다 먹는 나무들이야. 나는 그 잘 몰라서 참나무라고 이 고사리밖에 몰라요. 근데 나 올해 명이나물, 그것도 울릉도 명이나물 얻었어. 노르웨이 그게 아주 천지래요. 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아는 교민이 따다 줘가지고 짱아찌 담가놓고 나왔어. 근데 노래사는 이거 먹을 줄 몰라요. 근데 내가 해주잖아. 손 빼라. 미역 안 먹어요. 미역 무지무지한데 안 먹어. 이거 미역 다 살짝 불려가지고 오이냉채 해가지고 같이 주잖아. 손가락 빨아. 없어서 못 먹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조그만 생선을 할아버지들한테 얻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버리는 거야. 그래서 놔준 거야. 근데 너무 많이 얻으니까 이거를 갈아가지고 제가 어묵을 만들어서 동네장치를 했어. 그거 언제 하나 그거 못 빼고 기다려 지금. 그런데 이거 자기네들이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니네들 버리는 걸로 나는 음식 하잖아. 이게 조상한테 얻은 건데 내가 다 몰라서 그렇지 더 많아 음식 종류가. 내가 이러면서 놀려댑니다. 그래서 음식 놔두고 굶어 죽은 민족이에요. 자,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 나라가 가난했던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힘을 합해서 우리 병원선을 보내줬어요.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중앙의료원의 전신인 메디컬 센터를 창립해줍니다. 이곳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효율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뷔페가 들어간 게 한국 뷔페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1958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인준해줬고 1972년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 대사관의 인기는 북한군이 더 앞섰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술값, 담배값이 특별 관세가 붙는 바람에 담배 한 갑에 우리 팀에 담배 태우시는 선생님 그래도 한 분, 두 분 계시는가 봐. 이 담배 여기서 다들 가져오셨죠? 여기서 담배 한 갑에 지금 한국 돈으로 15,000원이야. 그것도 환율이 낮아져서 15,000원이고 얘네는 2만원 돈 했어요. 그리고 술, 호텔에 가시면 다 자유경제 국가야. 300cc짜리 맥주 한 잔에 10유로에서 12유로 합니다. 술값이 말도 못하게 비싸. 그러니까 이 술하고 담배하고 사다가 밀수해가지고 팔다가 걸려가지고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걸려서 3년간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는 완전히 입김없는 대사관으로 전락하다가 노르웨이에서는 8년 전에 호텔이 싸가지고 스웨덴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이북 대사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관계에서 1980년 이 나라에서 가장 보기 흔했던 게 한국산 티셔츠 운동화 장화였습니다. 쌌기 때문에. 그런데 1980년대 말에 가전제품이 덤핑 가격으로 들어오더니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 가정의 60%가 메이드 인 코리아. 가격면에서 세탁기 같은 경우는 독일 최고의 상품과 똑같은 가격에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일제 텔레비전에 비해서 2배 가까운 가격에 팔리고 있으면서 이 나라 가정 경제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고 핸드폰 삼성이 이 나라 젊은이들 80%가 삼성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에 이렇게 가전제품 승리했고요.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일본 차량과 같은 가격이지만 현대에서 나오는 중형 차량이 노르웨이는 1950년 트롤이라는 자동차를 50대 만들어봤지만 인구가 얼마 없어서 파산할 거라는 판단하에서 이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가구당 2대 이상의 자동차 보유국인데요. 한국에서 들어오는 스칸디나비아 들어오는 차량의 80%가 노르웨이에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조만간에 일본 차량과 가격을 똑같이 해서 경쟁에 나설 거가 우리가 이길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점을 가서 보게 되면 영창이 싸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 악기점의 60%를 영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방구점에 가면 80%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한국과의 수출 경쟁 면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 나라 천연사료 풀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연사료 그리고 노르웨이 물 그리고 알루미늄 천연가스 이 정도의 원자재만 수입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출 면에서 굉장한 흑자를 갖다줄 나라 중에 하나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푸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노르웨이 간의 직항기는 없는데요. 이 경제적인 활동량을 볼 수가 있는 게 일주일에 4번의 화물 직항기가 노르웨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면에서 우리에게 흑자를 갖다주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르웨이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뼈아픈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이 사람들의 그 자잘하고 돈 못 쓰는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들어주신 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서 남자 선생님도 주무셔도 괜찮아. 여자분들이 그런 건 더 관심 많더라고. 바로 저 건너편 릴라암에 아직도 릴라암에 지나가시는데 묘사호수의 끝자락이 이제 끝나가면서 강으로 변해요. 근데 저 산에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한 30-40분 뒤에 지나가실 윈스트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우리 사모님들 가을이면은 솔베이제송 좋아하시죠? 예, 학교 다닐 적에 그 시험 봤어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솔베이제 송을 만든 고향입니다. 그래서 솔베이제 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는데 괜찮겠어요? 예. 자, 노르웨이는 현 근대사에선 그렇지 않지만 1901년에 변슨이라는 사람이
전원 문학집을 발표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20년에 큐뉴트 함슨이라는 사람이 이 흑의 생장이라는 이름의 작품을 발표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이 사람의 제 대표작은 흑의 생장보다는 판 앤 빅토리아라는 작품을 들 수가 있는데, 두 작품 다 한국에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시립도서관 정도 가면은 아직도 이거 구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릴레암의 출신인 시그리 윤셋이라는 여자가 이 러브란스 다달이라는 이름으로 노벨 문학상을 또 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작가 외에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헨rik 입센. 이 헨rik 입센은 노벨 문학상을 타지 못했는데요. 헨rik 입센이 바로 노르웨이 출신의 작가인데, 한국에서 오신 사모님들에게 헨rik 입센의 대표작은 뭐죠 하고 물어보면은 하나같이들 대답하시는 게 인형의 집 그래요. 왜냐하면 인형의 집이 단편집이었기 때문에 이게 번역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망신시킨 작품이고, 이 사람의 대표작 하면은 페이귄트예요. 근데 페이귄트 하면은 또 다른 음악 작곡가가 생각나는데, 그 작곡가가 누구냐 하면 에드워드 그리그, 한국말로 그리그라고 부르죠. 근데 노래말로는 그리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 작가들이 다 같이 대표작이 페이귄트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두 작가의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고 작품 이야기를 해드리려는데 괜찮겠죠? 자, 헨rik 입센 오슬로에서 약 20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제 동네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사는 데서 이 시엔이라는 아주 부자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8살 때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가난을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약방 도조사에 보조 노릇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학교 공부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이 사람이 문단에 데뷔하면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상류사회 인사로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르웨이는 지금껏 중매 결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은 연애하다가 뭐 동거하고 눈 맞으면 싫으면 또 헤어지고, 아니면 그냥 끝까지 동거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법적인 부부만 아니지 법적인 혜택은 부부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1945년도 전까지만 해도 이 중매가 없는데, 여자가 연애 잘못해가지고 임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도망가. 그러면 남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지만 여자는 아기를 낳은 뒤에 목이 잘리는 사형, 아니면 평생 중노동이라는 형을 받았던 아주 우스운 나라였습니다. 이런 때 헨rik 입센이 상류사회 아가씨를 연애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이 아가씨를 몰라라 했어요. 그래서 아가씨와 아들을 쳐다보질 않았기 때문에 상류사회 인사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은 받지 않았지만 상류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한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헨rik 입센은 워낙에 이 사람이 작가로서 인망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지 뭐라고 하질 못했대요. 그러던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인형의 집을 발표하자 이 파티석상에서 변스탄의 변스탄으로부터 얼굴에 침을 뱉기면서 따기까지 맞았대요. 왜냐하면은 너의 행동으로 봐가지고 여자가 살림을 해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기를 돌봐야 할 여자가 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집을 뛰쳐나가, 이런 행동을 한 너의 행동으로 봐서 너는 여자를 망치는 원흉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도 창피해가지고 노래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내를 데리고 이태리를 전전하는 방랑 여행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에드워드 그릭은 모레 우리가 가시는 베르겐은 아주 부자 농가 아들이자 당시 노르웨이에서는 가장 커다란 무역업을 하는 부자 집안의 두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당시에 흔치 않았던 피아노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당시에는 남자에게는 피아노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엄마가 볼 적에 이 사람이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키가 1m 53cm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에 병약했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울보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엄마 푸념만 해서 피아노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3살 때는 워낙에
워낙에 피아노를 잘 치니까 피아노의 신동이라는 이름을 들었고 15살 나던 해에 노르웨이에서는 음악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립음악학교에 특제되는 영광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이 공부하는 동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뼈 아픈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라서 엄마가 그리워서 두꺼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적마다 그 두꺼비를 꺼내가지고 구석에서 울면서 얘기했던 아주 외로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24살 나던 해에 사촌 누이 동생인 니나 그립과 결혼을 합니다. 지금도 노르웨이는 사촌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단 인적끼리 결혼하면 그 이사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니나 그릭은 외삼촌의 딸이자 덴마크 여자로서 당시 촉망받았던 소프라노 가수였어요. 그런데 자기 결혼식 전날 일기장에다 뭐라 써봤냐 하면 이 세상은 니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를 기다린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써놓고 자기의 음악적인 캐리어는 다 덮어둔 채 남편의 뒷바라지만 했기 때문에 현세대 예술가의 현모양처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이태리로 떠나는데 이곳에서 이 사람의 피아니스트로서 지휘자로서 이름이 날리면서 노르웨이에 돌아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사람 사이에서 3년 뒤에 딸이 하나 태어나는데 이 딸이 만 13개월 만에 원인 모르게 갑자기 죽고 말아요. 지금 현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 인척관계 문제에서 일어난 문제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자식이 없었는데 여기서 쇼크를 받았던지 두 사람이 잠깐 에드워드 그릭의 형이 유산받았던 집으로 싫어하는데 그 니나 그릭이 정말 남편 가슴에 빼지 못할 못을 받고 맙니다. 그것은 에드워드 그릭의 형과 함께 하룻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아요. 지금 여자들 살로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의 여자로서는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들 같으면은 그냥 쉬쉬했을 텐데 니나 그릭은 너무도 후회가 돼가지고 울고불고 남편한테 가서 자기의 그 모든 일들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에드워드 그릭이 하는 소리가 당신도 그렇게 후회를 하고 당신 없는 나의 음악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여기 지나가는 곳이 요 근래 5년 동안 홍수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홍수로부터 지나가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덕도 쌓았고 이 터널 4km짜리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 들어 지나가면 울리니까 터널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